안녕하십니까, 정상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부터 조금 이렇게 몇 회 동안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전 강의에서 단편적으로 자주 언급했던 바로 이 용수보살님의 중론이라고 하는 이 문헌에서 이 반야경의 공성, 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풀이하고 있는지, 그 중론에 대한 내용을 조금 깊게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대승불교의 어떤 그 사상적인 기반은 바로 이제 반야경유에서 얘기하는 바로 공이고, 그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확립한 것이 바로 서기 약 한 150년에서 250년 사이에 생존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바로 용수보살님의 중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수보살님은 나가르주나라고 하죠. 원래 인도 이름은 나가라고 하는 게 용 또는 뱀을 뜻하고요. 이제 아르주나, 나가 아르주나, 이 두 가지 이제 뜻인데, 나가 아르주나를 합쳐서 나가르주나. 그다음에 이제 뒤에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르주나의 어떤 단순히 그 소리를 음차한 것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설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가 용이나 뱀을 뜻하기 때문에 용, 그 다음에 아르주나에서 수를 따서 용수보살, 우리가 이제 한문 불교권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절에서도 용수보살님 이렇게 많이 이제 부르는 분이 바로 이 중론의 저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도 제가 몇 번 사실은 이 중론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공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볼까 했는데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사실 못했던 겁니다. 첫째는 제가 그 중론을 아주 그 깊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소개시켜 드릴 만한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중론은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무미건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어떤 다른 경전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조금 그 안에 이렇게 서방 극락정토 말씀도 드리고, 또 여러 이렇게 많은 대보살님들, 여러 부처님들의 어떤 말씀들 이렇게 좀 이렇게 섞어가면서 조금 더 재미있게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 중론은 어떻게 보면 수학 참고서 같아요. 굉장히 무미건조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강의라는 게 지금 제가 이제 앞에서 어떤 청중들과 함께 이렇게 호흡하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자신이 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역시 또 그런 말이 있죠. 안 하고 지나간 일은 언젠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한번 큰 마음 먹고 중론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중론 가운데 중자에 이제 그 논할 논자 이렇게 중론 이렇게 하죠. 이 원래 이제 인도 버머의 이름을 보면 마디야마카 카리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 이제 마디야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중앙 한복판 이런 뜻이에요. 뒤에 이제 카리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해서 식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또 이제 뒤에 이제 샤스트라라고 하는 말을 붙여가지고 가운데에 관한 어떤 해설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운데, 중앙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인도어를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중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냥 가장 가운데, 어떤 그 가운데에 관한 가르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약간 가벼워 보이니까 한자 문화권인 우리들한테는 이것이 이제 중도, 가운데에 관한 것이니까 중도, 아니면 가운데에 관한 것을 이제 관찰한다 이래서 관점이다 이래가지고 중관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이 책 제목의 뜻은 가운데에 관한 가르침,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중론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이제 후대에 생성되는 학파가 바로 이제 중관학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불교 공부 처음 할 때 이 중관이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도저히 상상이 한자만 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그 중도를 관하는 학파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반야경에서 설하는 이 대승불교 사상의 어떤 기반인 이 반야경에서 설하는 공을 이 풀이를 하시면서 왜 이 용수보살님은 공론이라고 짓지 않고 중론이라는 이름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론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공성론자를 자처하는 이 용수보살님이 공론이라고 짓지 않고 중론이라고 지은 것은, 중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중론 이렇게 지으신 겁니다. 자, 중론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는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무슨 론 이런 게 붙으면은 경전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논자가 붙었어요. 논서라 그러고, 논서들을 모아놓은 걸 논장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근데 이 중론은 전체 27품 27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15장인 관유무품을 한번 보시면요, 관한다, 뭐 바라본다, 공부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유와 무에 대해서 고찰하는 이 관유무품을 보시면은 사실 근데 이 관유무품도 산스크리트 제목을 보면요, 관유무품이 아닙니다. 그 산스크리트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성을 고찰하는 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성, 그건 뒤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스로 자자에 이제 우리가 성품할 때 성자를 쓰는 그 자체의 성질, 자성, 즉 자성을 관찰하는 품이라고 되어 있고, 이 산스크리트 제목은. 그런데 이게 한문 번역본에서는 관유무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뭐 내용이야 뭐 비슷하겠지만 이렇게 제목부터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범어하고 한자는. 이 자성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은 공을 설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성이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뭔가 있다 이렇게 하면, 공을 이야기하는 이 반야경류의 사상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제15장의 원래 산스크리트 제목이 제가 자성을 관찰하는 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중론 전체를, 27장 전체를 다 보면 다 각 장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바로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론은. 그래서 이 15장 제7개송에서 보면, 이 개송이라고 하는 건 19인데, 그래서 이 제15장의 제7개송에 보면 이제 용수보살님께서 거기 뭐라고 쓰셨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초기 불전 니까야죠, 그죠? 저 경전에 보면 가전년을 교화하는 경이라고 하는 이제 경이 또 그 니까야 안에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거기서 부처님께서는 유와 무를 모두 떠나 있다고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근데 여기서 가전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까짜야나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한역으로 쓴 이름이 이제 가전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전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이 가전년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세존이시여, 바른견에, 즉 정견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 정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가전년이요, 이 세상은 두 가지를 의지하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존재한다, 있다라고 하는 관념과 존재하지 않다,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양극단에 의지하고 있다. 가전년이요, 생겨남을 참된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 세상에 대해서 없다 이런 생각이 사라지게 된다. 그와 같이 가전년이요, 세상의 소멸함을 또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에게 세상에 대해서는
있다는 생각이 또 없어지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전연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 즉 있다라고 보는 것은 하나의 극단적인 견해이고, 또 없다라고 바라보는 것도 아주 극단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양극단의 견해를 떠나서 중도에 의해서 열애는 진리를 설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용수보살님은 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부처님의 이 초기경전 안에 있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로 있다 없다의 양극단을 떠나는 중도에 기반해서 이 공성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용수보살님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처님의 교설 중에서는 이러한 중도의 입장을 여러 곳에서 많이 이제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신무기 있죠? 신무기 10가지 대답하여지지 않은 물음 그거 있잖아요.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이 세상은, 이 우주는 끝이 있는가 없는가,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하는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10가지 이제 물음이 있는데, 누군가 이걸 부처님께 여쭤봤을 때 부처님께서는 답을 하지 않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있다 없다, 사후에도 존재한다 안 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것에 대해서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부처님께서는 나타내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10무기, 10가지 무기, 대답하여지지 않은 것, 대답하지 않은 것, 이러한 무기설도 다 중도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를 합니다. 이 우주의 끝이 있냐 없냐, 사후에도 존재하냐 마냐, 꼭 그런 식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양극단에 의지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극단을 떠나서 보는 것이 붓다의 중도의 기본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또 뒤에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이 중론 중에서 제15장 관유무품, 유화물을 관찰하는 품, 산스크리트 이름은 자성을 고찰하는 품이라 그랬죠, 그죠? 여기에 15장 제7개송에 보면은 바로 용수보살님께서 부처님께서 그 경전에서 가전연에게 중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뭐예요? 용수보살님이 저는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하신 중도를 기반으로 지금 이 중론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이제 핵심은, 그러니까 이 중론을 관통하는 사상은 중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다? 중론인 거예요.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금방 앞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이 자성, 여러분 이제 어디 설법 들어보시거나 이러다 보면 불교에 관한 컨텐츠 보시다 보면 자성이 어디 있냐 이런 말씀 많이 이렇게 들어볼 겁니다. 자성 개념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용수보살님은 어쨌든 대승불교의 초기에 대승불교 이론을 확립한 초기 대승불교의 논사예요. 논사.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이 엘리트란 말이죠. 그런데 이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중국, 일본, 전부 티베트 대승불교긴 한데, 이 대승은 역사적으로 어쨌든 앞에 있었던 초기 불교, 즉 이 대승 쪽에서 봤을 때 소승이라고 보는 이쪽보다 수세기 뒤에 이 대승불교가 일어났다고 제가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원 전후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한 5, 6세기가 지난 다음에 이 대승 운동이 이제 이렇게 일어난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럼 이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앞에 이 대승이 비판했던 소위 말하는 이 소승불교가 있었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그 소승불교는
부파불교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파. 부처님께서 계시고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여러 학파가 서로 해석을 해서 갈라져 나간 게 부파불교 시대라 그랬죠. 그죠? 약 한 20개 부파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파는 각자가 모두 이 부처님께서 처음에 설하신 그 말씀을 자기들이야말로 이 정통으로 계승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부파가 갈라져 나가겠죠. 생각이 다 똑같으면 갈라져 나갈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각 부파는 모두 3장을 각각 다 전승을 합니다. 부처님 직설, 부처님 말씀에 대한 해설서, 뭐 이제 율장 이런 걸 다 서로 각각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 부파들 중에서도 굉장히 세력이 강했던 부파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부파가 있었어요. 이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부파는 이 말뜻 자체가 설한다. 일체가 있다고 설하는 부파. 그래서 설일체유부예요. 그러니까 줄여서 우리가 이걸 유부 이렇게 학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벌써 이렇게 살짝 여러분 좀 눈치챌 수 있지 않나요? 부파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했던 부파가 바로 이 설일체유부인데 유부는 뭔가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유부, 존재한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이 대승불교는 뭐예요? 일체제법이 공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을 설하는 대승불교 쪽에서는 뭔가 설일체유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파에 대한 내용을 비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상당히 좀 피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 유부에서 설하는 이론이 이 용수보살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중도하고 상당히 안 맞았기 때문에 이 용수보살님 쪽에서는 유부에 대한 이론을 많이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지금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지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각 이 20개 정도 되는 부파가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이론적 해석을 바탕으로 불교를 전승했는지 그 문헌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여전히 어렵게 생각하는 뭐 무아에 대한 말씀 이런 것도 당시 인도인들은 이렇게 인도 불교도들은 이렇게 이해했겠구나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을 텐데 남아있지가 않아요. 불교가 사라지는 바람에. 근데 그 20개 부파 중에서 그나마 우리가 그 이론 체계를 알 수 있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 부파는 모두 부처님 말씀을 각각 전승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자료가 다 남아 있었더라면 우리가 불교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설일체 유부의 문헌은 많이 남아 있어요. 바로 손오공의 그 스승이라고 나오는 우리 서유기의 삼장법사, 즉 현장법사가 인도에 가서 이 유부 계통의 문헌을 가지고 와서 또 한문으로 번역을 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 현장법사 이전에 또 이 인도 경전 번역이 아주 유명하신 진제 스님이라고 또 계셨어요. 물론 이분 이제 서역에서 오신 분인데 이제 파라마르타라고 하는 그걸 이제 그 의미를 이제 따서 그냥 진제 이랬는데 이분은 저기 인도 쪽 스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이전에 또 이런 번역을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우리가 설일체 유부의 이론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좌부라고 하는 부파는 또 이제 그대로 이제 스리랑카에 가서 그 전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론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나머지 부파들의 이론을 우리가 몰라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이 부파 뭐 역사 이런 것도 상당히 복잡하니까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설일체 유부가 주장하는 것이 그 부파 이름처럼 이 존재와 현상 그 자체가 각각 모두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 게 바로 설일체 유부예요. 유부, 있다라고 말하는 부파.
그래서 이 설일체 유부가 주장한 존재와 현상의 어떤 그 고유의 자체의 성질, 그것이 바로 자성이 되는 겁니다. 자성.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설일체 유부가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들 부파 이름을 뭐 있음을 주장하는 부파라고 지은 이유는 바로 이 존재와 현상 자체가 고유의 성질, 즉 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이 이름이 비롯된 거예요. 이 부파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용수보살님은 당연히 이 부파불교 뒤에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수보살님의 중론에 지금 제가 얼핏 말씀드린 이 15장 자성을 고찰하는 품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용수보살님이 중론을 작성하신 아주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 불교 안에서 굉장히 힘이 강력했던 설일체 유부가 주장하는 자성 개념을 비판하는 것도 아주 용수보살님의 중론 저술의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15장은 제목 자체가 자성에 대한 검토, 비판한다 이 말이죠. 그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흔히 공 이러면 다 공인데 이게 뭔가 있다라고 이러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의 주제는 사물과 현상의 고유한 성질, 즉 자성이라는 것은 그 설일체 유부가 주장하듯이 그런 자성이란 건 없기 때문에 유다, 무다,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는 그 자체 성질, 무라고 하는 것도 무라고 하는 자체 성질, 이렇게 다른 불교도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이 용수보살님, 즉 대승불교의 운동을 일으킨 분들은 그렇지 않아. 그러한 자성은 존재하지가 않아. 라고 이 15장은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제목 자체도 자성에 대한 고찰이고, 중론 전체가 그런데 다 이 자성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겠지만,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전부 자성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초기 대승불교의 이론을 확립한 용수보살님에게 있어서 아주 큰 비판 상대는 설일체 유부, 즉 유부의 이론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도 만약에 논문을 뭐 이렇게 이제 쓰고 뭐 할 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크게 의미도 없는 뭐 이런 학설이나 이론을 비판하고 이럴 이유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별로 뭐 인정을 못 받는 건데 그걸 구태여 제가 논문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이거라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논문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논거를 들이대서 비판을 하겠죠. 그러니까 대승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 운동, 즉 대승불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소수파라 그랬죠. 새롭게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소수파의 입장에서는 구태여 그런 새로운 불교 운동을 일으킨 이유는 기존의 주류 불교가 했던 이야기들이 뭔가 자기들 생각하고 안 맞는 게 있으니까 했던 거예요. 그 비판의 큰 주요한 대상이 바로 당시에 주류였던 부파불교 중에서도 설일체 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론의 그 각 품의 제목을 봐도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내용을 봐도 그걸 알 수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론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좀 복잡한 이야기를 제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점점 제가 왜 그동안 중론에 대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안 드렸는지 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중론은 전체가 제가 이제 그 27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7품, 27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약 450개의 개송, 즉 식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식구라고 해서 뭐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한문으로 번역한 걸 보면 만약에 이제 5글자를 한 단위로 한다면 5 이렇게 4개 구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한 개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27장의 걸 다 합치면 약 한 450개 개송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15장의 제1개송의 이제 한문 문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중년 중 유성, 그러니까 중년, 무리중자를 써서 여러 인연 중에 자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사 즉 불련, 시사 이것은 옳지 못하다. 성종 중년출, 만약에 자성이 여러 인연으로부터 나온다면 즉 명위작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름해야 된다. 이 만들어진 존재, 이것도 뭐 좀 복잡한 얘기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여기서는 이렇게 5글자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4개 구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개송이 이제 15장 1개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만약에 자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옳은 게 안 된다. 즉 자성을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이런 그 각 개송에 대한 분석은 이제 또 뭐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론은 전체가 이러한 식구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설명문, 긴 설명문을 읽을 때 하고 만약에 어떤 설명을 간략하고 압축적인 시로 되어 있는 걸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로 된 것을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확 와닿아요? 아무래도 거기에는 해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중론은 이게 다 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확률이 매우 큰 겁니다. 그런데 이 중론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대승불교 사상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이유가, 반야경, 즉 경전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공을 설하시는 것을 용수보살님이 딱 해서 자, 내가 이렇게 공에 대한 해설을 쓸게 하고 쓴 게 이게 중론이란 말이에요. 철학적으로 확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론 자체가 매우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게 또 식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압축적이고 또 해석의 여지가 많아. 그러니까 후대에 중론 자체에 대한 주석서들이 엄청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텍스트니까 사람들이 많이 읽을 거 아니에요, 대승불교 안에서는. 그런데 이게 또 식구로 되어 있으니까 각자 이를 보는 사람마다 또 자기 생각이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론 자체는 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길게 산문으로 쓴 주석서가 후대에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이게 불교 사상을 공부할 때는 이 주석서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는 뭐 인도, 스리랑카, 티베트, 중국 이렇게 모두 후대에 불제자들이 이제 끝없이 이렇게 주석서를 만들어 가지고 불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대에 따라서 시도하는 것이 불교 사상의 어떤 그 흐름인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만들어진 걸 그대로 이렇게 가져간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모든 사상이 어떤 뭐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원래 이 텍스트를 보고 주석서를 A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B라는 사람은 저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해석을 따르는 쪽에서는 A라는 학파, 종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종파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B라고 하는 해석을 따른 사람은 B라는 학파와 종파를 만들어서 또 분열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론에 관한 책을 이렇게 찾다 보면 중론 제목 자체가 근본 중송, 송은 뭐 개송을 의미하니까 근본 중론 송 이런 제목을 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중론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근본 중송 이래 쓴 거는 주석서가 아니라 그냥 중론 그 자체다 이제 이런 뜻에서 근본 중론 이런 식의 이제 제목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디 여기 우리 헬로부타 TV 보니까 그냥 중론 이러던데 뭐 어디 딴 데 보니까 또 근본이란 말도 붙고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근본 중송 중론 이건 다 같은 책이에요. 이제 여기에 대한 여러 이제 주석서들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서들하고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름을 이제 붙이는 건데, 그러면 보십시오.
용수보살님이 중론에서 당시 불교 내외부의 여러 사상을 비판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자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자주 이렇게 쓰시거든요. 단어를 써서 비판하니까 자성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같은 불교 안에서도 부파불교 안에서도 바로 이 설일체 유부가 어떤 내세웠던 것이 이제 자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용수보살님께서 자성에 대해서 비판에 대한 이제 말씀을 쭉 쓰시면은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그거를? 이 품은, 이 챕터는 자성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 바로 설일체 유부의 이론을 비판하시면서 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15장 전체를 해석할 때는 그 비판 대상이 되는 유부가 어떤 이론을 펼쳤는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15장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용수보살님께서 이걸 이렇게 쓰시면서 이러한 내용은 불교 안에 어떤 부파가 설했다, 아니면 불교 바깥의 외도들, 이교도들이 이렇게 설했다 라고 하는 그 부파나 철학 학파의 이름을 명시하지를 않으셨어요. 중론 안에 보면. 인도는 이게 이 고대 문명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 불교가 있던 시절에 불교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교 안에서도 여러 학파가 있었고 그것과 또 따로 다른 또 종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끊임없이 이 외도들과의 논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논설을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불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용수보살님이 쓰시거든요. 너희들이 그건 불교 이해를 잘못한 거야. 그런데 거기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명시하지를 않았어요. 다른 주석서들을 보면 이거는 어떠한 무리들이 하는 이야기다 이런 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없는 데도 있지만. 자, 그러니까 이 후대 중론에 대한 주석가들이 각 장이나 아니면 특정 개송에서 용수보살님께서 이건 뭔가를 이렇게 비판한 내용이라는 건 알겠어. 그럼 자, 금방 이게 자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써 있으니까 이건 유부에 대한 비판인가 보다 라고 주석가들은 이해를 해요. 문제는 다른 주석가는 동일한 용수보살님의 그 챕터 내용을 보고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개송은 이러한 A라는 부파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석가들마다 해석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해석을 내놔요. 이건 첫째,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용수보살님이 중론 자체에 비판의 대상을 명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또 하나, 이 주석가들이 중론에 대한 주석을 쓸 때는 용수보살님하고 몇 세기 뒤에 분들이 쓰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용수보살님이 이제 중론을 쓰실 때는 자신이 중간학파의 개조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건 후대에 중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중도를 따르는 학파다 이래갖고 중간학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거는 약 한 5세기에 이제 바비베카라고 하는 분이 나오시거든요. 이 중간학파의 매우 중요한 분인데 한자로 쓰면 이제 청변 이렇게 하는데 요새 그냥 바비베카 이렇게 그대로 쓰는데, 이분이 약 한 5세기 6세기 정도 분이세요. 정확한 우리가 연도는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분이 당시에 이제 대승불교 안에서도 유식학파가 학파를 만들어 나서 이제 발전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항의식으로 공성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이렇게 이해해야 해 라고 이름을 중간학파라고 지은 거예요. 그 중간학파라고 하는 이 학파적 의식은 용수보살 이후 한 3, 4세기 이후에 생긴 거예요. 후대에.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청변 바비베카라고 하는 분도 중론이 워낙 중요한 책이니까 중론에 대한 또 주석서를 또 쓰시거든요. 그것의 이름이 뭐냐면 반야등론이에요. 반야등론. 반야 즉 지혜의 등불과 같은 논서다 이래서 반야등론을 쓰는데, 이거는 중론에 대한 해설서예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 바비베카도 용수보살 이후에 3, 4세기 이후의 분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00년대 살고 있잖아요.
지금 2000년대 사람이 300~400년 전에 1700년대 책을 보고 주석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주석가의 의견이 용수보살님 시대와 똑같을까? 주석가의 의견이 용수보살님의 생각 그대로일까? 더 많은 문헌적인 어떤 역사적인 그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그건 nobody know예요. 그럴 수 있겠다. 높은 확률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지. 그건 nobody know입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주석가는 그 용수보살님 이후 뭐 몇 세기 후에 또 이렇게 쓰시지만 권위 있는 책을 쓰신다 하더라도 이 개송은 설일체 유부에 대한 비판으로 쓰신 거야 라고 A라고 하는 주석가는 쓰지만 B라고 하는 주석가는 또 다르게 쓰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중론은 자성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 자성은 주로 설일체 유부가 주장한 거니까 중론은 설일체 유부에 대항해서 나온 책이다. 이제 이런 해석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후대 주석가들의 얘기인 거예요. 주석가들의 해석이 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석가들이 처한 시대 상황하고 자기보다 몇 세기 앞에 있었던 용수보살님이 살았던 인도의 사상계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수보살님은 그냥 이거 자성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만 딱 쓰셨는데 몇 세기 후에 A라고 하는 주석가는 자기가 살 때 가장 힘이 셌던 또 다른 불교 부파를 상정하고 용수보살님은 이러한 부파를 비판하신 거야 라고 각자 해석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론을 읽으실 때 이거는 자성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 무조건 가장 강력했던 설일체 유부에 대한 비판이다 라고만 보는 것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너무 이렇게 복잡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중론을 바로 한문으로 번역을 해주신 분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로 그 구마라집 스님이 되는 겁니다. 구마라집 스님이 그걸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 구마라집 스님이 중론을 번역하시면서도 뭘 번역해 주시냐면 중론에 대한 주석서 중에서 매우 중요한 청목석, 청목주라고 하는 청목이라고 하는 분이 쓴 주석서다라고 하는 그 청목주를 또 번역을 해주세요. 이 청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풀을 청자의 눈목자인데 이게 이 주석을 쓴 사람이 이제 원래 서역 인도 사람인데 그걸 번역을 하면 이제 청목 이렇게 돼서 청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석서다. 청목서 이것도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을 해주시는데 이 청목서도 굉장히 중론에 대한 주석서 중에서는 굉장히 시대가 앞서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문으로만 남아 있는데 사이트 구마라집 스님이 중론 청목주석 이걸 번역을 이제 그 안에 해주셨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그걸 보고 공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었고, 특히 구마라집 스님의 제자 중에 그 승조 스님이 바로 또 이 자기 스승이 번역해 주신 책을 기반으로 공에 대한 이해를 노장 사상의 무와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해줘서 중국 사람들이 공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걸 제가 또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중론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경전에 있었던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양극단을 떠난 중도에 대한 해설서다. 그래서 중론이고,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이 중론 안에서는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론에서 설하는 공이 뭐냐라고 하면 공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아니요, 안 하는 것도 아니요. 그럼 그 말이 뭐냐? 그 말이 뭐냐고 묻지 않는 것도 아니고 묻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초기 경전에 있었던 중도의 다른 이름이 바로 공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중론에 대한 제가 주석서의 관계도 약간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중론에 대한 개송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